이번 시간은 553페이지 펜콜 유닛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펜코일 유닛 방식, 펜코일 유닛 방식은 전수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물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자, 펜코일 유닛 방식의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소형 공조기를 각실마다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 소형 공조기에 자, 이 팬이 있습니다. 팬인데 팬이 송풍기 아닙니까? 이제 이 소형 이 송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 있습니다. 냉수하고 온수, 냉온수 이 코일을 갖다가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이제 장착되어 있어요. 필터. 요것을 갖춘 유닛 단위 소형 공조기를 각실마다 이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걸 각실마다 설치인데 요걸 보통 창문 아래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각실에 이제 창문 아래쪽에 자,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중앙기계실에서 우리가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이 배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철은 냉수를 공급해주고 겨울철은 온수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온수가 이 코일 내부에 가서 이 뒤에서 이제 팬이 이렇게 돌면서 이제 바람을 내는 방식, 이것이 펜코일 유닛 방식, 이 전수 방식 개념이 됩니다. 펜코일 유닛 방식. 자, 그러면 각실마다 이제 창문 아래 설치해서 조절해 주니까 이 펜코일 유닛 방식은 각실에 대한 개별 제어성은 있다는 거죠. 각실에 대한 개별 제어는 된다는 겁니다. 개별 제어성은 있다는 겁니다. 제어는 되고, 그 다음에 각실 이 필터를 다는데 소형 송풍기로 우리가 불기 때문에 고성능 필터를 사용하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고성능 필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성능 필터 사용은 안 돼요. 이 방식이 고성능 필터는 사용 안 되고, 그 다음에 각실마다 창문 아래에 여러 대 분산되어 있어요. 공조기가. 보통 전공기 방식은 공조기가 중앙 공조실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닥터로 공급해줘서 한쪽에 있는데, 얘는 공조기가 막 각실에도 여러 대 설치되니까 분산되어 있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공조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어려워지는 거죠. 곤란해져.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용이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전수 방식이기 때문에 공기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방식이 아니다. 바로 이 공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물을 공급해서 실내 공기만 돌리기 때문에 자, 이 실내 공기 오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실내 공기 오염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환기 설비가 필요해야 돼요. 별도의 환기 설비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환기 설비를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수 방식인 펜코일 유닛 방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자, 배관만 뚫고 가면요, 소형 공조기를 갖다 시에 딱딱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설치가 이 전공기 방식보다 용이해요. 전공기 방식보다 자, 용이합니다. 용이한 것이 바로 이 펜코일 유닛 방식 개념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펜코일 유닛 방식은 이 전수 방식 형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면 실이 많은데 뭐 호텔의 이런 객실 같은데, 호텔의 객실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데 병원의 병실 같은데, 병원의 병실이나 아니면 사무실 같은데
개별 시스템 이런 부분에 실이 많은데 사용되는 것이 펜콜 유닛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펜콜 유닛 방식은 전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놓으셔요. 뭐 타 방식은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8번에 보면 패키지 유닛 방식이 나오는데 패키지 유닛 방식이 바로 냉매 방식입니다. 쉽게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 같은 것들이 바로 이 패키지 유닛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555페이지 보면 덕트 및 부속기구가 나옵니다. 자, 덕트는 자, 이거죠. 온풍을 만들어서 또 냉풍을 만들어서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각 실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송풍기로 붙일 겁니까? 가는 통로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덕트인데 이 덕트에는 형상과 구조에서 장방형 덕트. 자, 장방형 덕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을 장방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속 덕트에 많이 사용이 되고 고속에는 일반적으로 원형 덕트인 스파이럴 덕트를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6페이지에 원형 덕트 나오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원형 이 고속 덕트에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파이럴 보통 덕트라고 많이 칭하죠. 간단히 보시고 그다음에 556페이지 덕트 부속품이 나와요. 댐퍼들이 많이 사용돼요. 댐퍼는 풍량을 조절해주는 댐퍼도 있고, 쉽게 여러분 이런 것도 댐퍼라고 보시면 되죠. 에어컨도 여러분들 보면, 바람 붙여져 있어 좌우로 아래 위로 이렇게 돌죠. 그것이 댐퍼입니다. 댐퍼 개념. 자, 그래서, 풍량 조절 댐퍼도 있고, 그 다음에 방화 댐퍼. 자, 왜 방화 댐퍼인가 하면, 화재가 발생, 덕트가 불길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덕트는 뻥 뚫렸으니까.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 화재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화 댐퍼가 어느 정도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연 댐퍼는 연기죠. 연기. 그래서 이제 이 연기를 감지해서 이제 덕트를 통해서 다른 도로 연기가 침투되는 걸 방지해야 돼요. 그럼 방연 댐퍼도 있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화 댐퍼고 댐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풍량 조절 댐퍼도 있고, 방화 댐퍼도 있고, 연기를 다른 실로 옮겨가는 걸 방지하는 방연 댐퍼나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베인, 베인은 원래 날개예요, 날개.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가이드 베인, 이 터닝 배능은 보통 덕트가 구부러진 부분에서 기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안내 날개를 가이드 베인, 터닝 베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챔버가 바로 소음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챔버의 개념이고, 챔버. 간략히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이런 것들이 덕트하고 관련된 요소들이다.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558배 치출구. 치출구는 다름 아닌 이거죠. 우리가 이 치출구는 이제 공기를 닥터가를 통해서 와서 각 실에, 공기를 공급해 주는 부분이 치출구가 되겠죠. 치출구는 다양한 치출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흡입구는 이제 이거죠. 실내에 공기를 공급을 해 줬으면 빨아가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흡입구가 설치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머시룸 흡입구. 머시룸은 사실 버섯이 머시룸이죠. 버섯 모양으로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버섯은 위에 면이 아니고 뒷면에 버섯 있죠. 그것처럼 생겼다 해서 머시룸 흡입구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송풍기가 사실상 공조실에서 있죠. 공조실에서 이제 공기를 만들어서 보통 이렇게 되죠. 먼저 에어 필터를 거쳐서 공기 조화기 에어 필터 거쳐서 이제 냉각 코일 가서 가열 코일 가서 온도를 맞춰주고 가습기에서 습도를 맞춰주죠. 그럼 그 만들어진 공기를 건물의 각 장소에 공급하기 위해서 송풍기가 가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송풍기가 있는데 그때 보통 송풍기는
이런 송풍 동력, 열매의 그 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거죠. 전공기 방식들이 커요. 이 전수 방식은 자, 송풍기가 소형 송풍기밖에 설치 안 된다겠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돌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풍기에는 혹시나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종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익형 송풍기 개념하고 뭐 충류 송풍기 있죠. 뭐 두 가지 정도만 혹시나 한번 읽어 두십시오. 혹시나 들어갈 것 대비해서 간략히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계산 문제가 6번의 송풍기 축동력 개념하고 그다음에 7번의 송풍량과 관련된 것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전에 바로 이런 송풍량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바로 다이렉트로 그걸 계산 문제를 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거기 다익형형 송풍기하고 충형 송풍기가 어떤 개념이다 정도만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페이지 561페이지 냉동설비가 나옵니다. 냉동설비. 자, 이 냉동설비적인 측면에서 냉동설비는 크게 저 두 가지의 냉동기 종류가 있습니다. 압축식 냉동.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 압축식 냉동기가 많이 사용되죠. 집에 에어컨이나 김치 냉장고 또는 일반 냉장고들이 바로 압축식 냉동기죠. 압축식. 자, 이 압축식 냉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압축식 냉동기가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 냉매가스는 옛날에는 프레온가스를 썼었습니다. 냉매가스를. 지금 암모니아 같은 이런 가스를 쓰게 되는데, 이서 냉매가스를 보통 압축시키는 것이, 압축하는 방법에 따라서 냉동기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압축식 냉동기는, 자, 얘는 냉매를 가스를, 프레온 가스는 암모니아 가스 씁니다. 그래서 R 시리즈 나가는 거, R12다, R 이렇게 나가는 건 다 냉매입니다. R 134A다, 하여튼 20, 이런 번호가 나갑니다. 그러면 R 시리즈로 다는 것은 압축식 냉동기. 옛날에 프레온 가스가 R11, 12 이런 것이 있었죠. 냉매가 됩니다. 그 반면에, 자, 얘는 냉매가, 자, 이거 되죠. 물이 됩니다. 대신, 흡수액을 씁니다. 흡수액. 보로마리튬이라든지 치아리튬과 같은. 그래서, 보로마리튬. 그 다음에 치아리튬이라고 하죠. 리튬 계통 가지고 우리가 흡수액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식 냉동기는 얘는 공조용이나 둘 다 씁니다. 공조용도 쓰고 냉동용 두 가지 다 이용합니다. 근데 흡수식 냉동기는 공조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공조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개념을 정리하시면서 압축식 냉동기는, 자, 압축기죠. 압축기. 냉매가스를 어떻게 압축하는 방법에 따라서 냉동기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압축기에서, 자, 가스를 압축해서 응축기로 보내죠. 응축기. 응축기에서 사실 방열이 이루어져요. 냉각탑이나 일반적으로 팬하고 연결돼서 열을 주고받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응축기에서 방열을 시키는 겁니다. 열을 방출시키고, 자, 이제 팽창 밸브로죠. 이제 팽창 밸브를 지나면서 고압, 고온가스가 저압 저온이 되죠. 그래서 이제 팽창 밸브를 이제 정발기 사이클을 돌면서 압축기를 이렇게 돌게 됩니다. 여기에서 냉동 냉각은 압축식 냉동기든 흡수식 냉동기든 전부 다, 여기 정발기는 냉동 냉각은 정발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응축기에서 방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단히 기억하시고, 근데 흡수식 냉동기는, 자,
얘는 흡수액하고 이 물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흡수기에서 흡수해서 재생기로 보냅니다. 뭐 재생기가 발생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재생기에서 응축기로 보내고요. 이 정발기 사이클을 거치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동일하게 냉동 냉각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냉동 냉각은. 그리고 자, 여기에서 방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냉각탑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방열이 되고요. 근데 일부 방열을 흡수기에서도 일부 방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자, 흡수식 냉동기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 중에 이 압축식 냉동기가 자, 구동 에너지를 전기를 쓰죠. 전기 코드 없으면 안 되죠. 전기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반면에 자, 흡수식 냉동기는 주 구동 에너지가 얘는 도시가스입니다. 보일러 가동해야 되니까 도시가스를 거의 많이 쓰게 됩니다. 도시가스를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뭐인가 이 전력 소비가 많은 거죠. 전력 소비가 많고 얘가 전력 소비가 적은 거예요. 전력 소비는 얘가 적습니다. 자, 근데 이 압축식 냉동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냉각탑이 적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냉각탑이 커요. 냉각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소음 진동이 커요. 얘가 소음 진동이 적습니다. 소음 진동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 중에 그래서 얘가 소음 진동이 그 얘기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압축식 냉동기가 자, 이것이 운전용이에요. 집에 뭐 자, 전문 그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가 운전이 어렵습니다. 이제 전문가 두고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낮은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낮은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낮은 온도의 냉수는 안 됩니다.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낮은 온도는 6도씨를 이야기합니다. 6도씨 이하 냉수를 우리가 낮은 온도 냉수라고 합니다.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근데 얘는 이제 여름철에도 보일러가 가동돼야 돼요. 자, 물이 냉매다 보니까 보일러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흡수식 냉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을 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페이지 563페이지 냉매의 성질과 냉동통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냉매의 성질과 냉동통. 그래서 냉매는 보통 안전한 화합물로서 정발이나 응축을 반복해도 분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해되지 않고 적당한 온도 압력에서 정발 응축하고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적은 것이 좋은 냉배입니다. 그리고 누설하더라도 인체에 무해해야 되겠죠. 인체에 해로우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동통 개념은 미국 1냉동통이 미국식이냐 뭐 여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냉동통 개념은 386kW는 일본식이고 3.516kW가 미국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동기 뭐 종류에서는 한번 저거 원심식 전동기가 한번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나오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다음에 565페이지 히트펌프, 열펌프 개념이 나와요. 자, 이 히트펌프, 열펌프는 보통
압축 냉동 사이클 여름에는 냉동용으로 우리가 냉방용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가 겨울에 반대로죠. 거꾸로 흐름을 해서 난방용으로 운전하는 것이 바로 이 히트펌프 열펌프예요. 그래서 히트펌프 열펌프는 뭐 전까지 시험에 나왔는데 의외로 이제 우리 시험에 거꾸로 히트펌프를 찾는 유형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보시면서 한번 봐도 그래서 그 특징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특징 분야는 한번 읽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빙충렬 시스템 간단히 보시고 빙충렬. 자, 빙충렬 시스템은 이겁니다. 심야 전력을 활용해서 자, 우리가 옛날에는 전력 불균형이 자, 낮하고 밤하고 조금 심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도시 들어올 때 그때는 이게죠? 주간하고 야간에 이제 전력 불균형이 심하니까 주간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야간에 적게 썼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야간에 집에 에어컨이 별로 없었거든. 그러면 공장이나 이런 건물에서 이제 밤에는 불을 끄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절감된 거죠. 그럼 이런 야간의 심야 전력을 이용해서 얼음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그 얼음의 잡열을 융의 잡열을 이용해서 냉방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빙충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오게 된 건 주야간의 전력 불균형 해소적인 측면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요새는 아파트마다 또 에어컨을 다 설치해 가지고 다 돌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좀 적지만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야간에 얼음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보통 제거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전체 냉동기나 이런 설비 영역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초기 시설비가 좀 비싸진다는 거. 그리고 한기에는 자 보면 자연 한기하고 기기 한기가 있죠. 뭐 자연 한기는 보통 이런 저거죠. 풍력에 의한 것이 있고 온도 차이, 밀도 차이에서 의한 한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거죠. 여름철은 풍력에 의해서 우리가 풍력에 의해서 한기를 해야 되고, 자, 겨울철은 온도 차이, 바로 밀도 차이에서 우리가 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개구를 통한 이 자연 한기량은 개구 면적과 유속하고만 비례 관계에 속합니다. 개구를 통한 한기량은 면적, 그 다음에 유속, 요거만 비례 관계에 속합니다. 면적과 유속은 비례 관계에 놓여집니다. 비례 관계. 그런데 기타 요소들은 반비례 관계라고 제곱근의 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면적하고 요 두 가지만 면적하고 유속만 비례 관계, 나머지는 제곱근의 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실내의 압력차나 공기 밀도차나 온도차나 개우 수직거리 차가 나오면 제곱근의 비례 관계. 무슨 차가 나오면 제곱근의 비례 관계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한기는 온도 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겨울철에 한기량이 많습니다. 온도 차에서 여름철은 한기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 한기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기계를 어디지에 썼느냐? 그래서 걷기 쪽에 기계를 쓰고 배기 쪽은 자연 배기하면 2종 한기가 되는 거고, 걷기를 자연 걷기하고 배기를 기계 배기하면 제3종 한기고, 둘 다 쓰면 우리가 병용식 한기라 하죠. 1종 한기를 병용식이라 합니다. 그러면 보통 2번 가지고 한 번 냈고 2종 한기. 그래서 우리는 3번에 제3종 한기법을 알아두시고, 저기 3종 한기는 이겁니다. 걷기는 자연 걷기하고 배기를 기계 배기하는 게 바로 제3종 기계 한기입니다. 그래서 흡출식, 빨아내는 한기라 해서 흡출식 한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상향 한기, 하향 한기 해놨죠. 자, 상향 한기는 걷기를 아래쪽에서 하고 배기를 위쪽에서 해주는 게 상향 한기 개념입니다. 그러면
극기 쪽을 밑에서 해주고요. 자, 배기 쪽을 위쪽에서 해주는 게 배기를. 그러면 공기 흐름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것을 상향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는 하향한기라고 보시면 되죠. 하향한기. 그러면 지금 현재 극기를 뭐다? 위쪽에서 하는 거죠. 배기를 아래쪽에서 하는 걸 우리가 저겁니다. 하향한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기량을 보시면 필요한기량. 자, 필요한기량 계산 방법은 그래서 이 필요한기량 개념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실의 최적에다가 곱하기 한기 횟수를 곱해서 산정해도 되고, 필요한기량은 실의 최. 그러면 한기 횟수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기량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기량 구하는 두 번째 시. 자, 실내 CO2 발생량을 이거를 이 CO2 농도 차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CO2 농도 차이. 농도 차이라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그게 농도 차입니까? 농도 차. 큰 농도에서 작은 농도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한기 횟수는 자, 한기 횟수라는 것은 자, 이거죠. 이걸 x로 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한기량을 실의 최적으로 나눈 거예요. 이것이 한기 횟수를 구하는 식개념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구해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기량을 미리 구해서 실의 최적을 주고 한기 횟수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CO2 농도 차이만 정확히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71페이지 보시면 수송설비가 나와요. 수송설비. 자, 수송설비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동보드 이런 것이 수송설비인데, 기본적인 엘리베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근상기가 나오죠. 자, 근상기는 엘리베이터 구동,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장치를 근상기라고 합니다. 근상기. 엘리베이터 구동에 필요한 장치가 근상기인데, 이때 근상기는 전동기도 있고, 다양하죠. 제동기, 감속기, 균형추, 이런 것들이 근상기, 로퍼도 있고,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균형추가 카운터웨이트입니다. 균형추. 보통,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 얘는 올라가고, 반대되죠. 그래서 균형추가 카운터 웨이트가 됩니다. 웨이트. 카운터 웨이트. 근상기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전장치가 나옵니다.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기계적 안전장치하고 전기적 안전장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적 안전장치에서 우리가 3번에 전자브레이크 정리하시고, 자, 전자브레이크. 자, 전자브레이크는 전동기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모터에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설치하는 거죠. 예,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것이 전자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승강 스위치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을 때 운전이 불능되게 하는 스위치가 승강 스위치로서 도어 인터로그 장치하고 동시에 우리가 작동하게 된다 했죠. 자, 그리고 안전 스위치는 게이지 위에 있는 보수 점검할 때 사용되는 것은 안전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7번, 8번을 정확히 해두시고 7번은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도달했을 때 최하층이 도달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키는 거. 정지식 1차로 가동되는 게 바로 슬로우 다운 스위치죠. 스토핑 스위치라고도 칭합니다. 스토핑 스위치. 이게 1차로 먼저 가동이 되고, 이걸 고장을 대비해서 두는 것이, 2차로 두는 것이,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사용이 됩니다. 리밋 스위치. 이것을, 제한 스위치라고도 칭합니다. 제한 스위치. 자, 특히, 슬로우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는 잘 공부해 놓으십시오. 스토핑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574페이지 기계적 안전장치가 나옵니다. 기계적 안전장치. 자, 이 기계적 안전장치는 도어 인터로그 장치는 아까 승강 스위치하고 같이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속기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죠. 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지금 현재 이번에 초속기가 먼저 가동이 됩니다. 초속기가 1차적으로 초속기가 먼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게이지 보통 게이지 승강기를 뭐 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승강기를 뭐 카 또는 케이지 이렇게 칭합니다. 케이지. 그래서 승강기가 가속을 했습니다. 가속을 하게 되면 이때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일정 속도가 됐을 때 건상기의 전원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건상기의 전원을 차단은 끊는 거예요. 그래서 초속기는 건상기의 전원을 차단을 시킵니다. 차단시키면 기계실에서 로프의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속기고,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는 초속기의 가동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비상정지장치죠.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는 이게 고장을 대비해서 둔 겁니다. 초속기에 고장 대비를 해서 이 비상정지. 그래서 얘는 케이지, 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케이지. 그래서 이 카에 장착된 브레이크가 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추락하면서 불꽃이 튀는 거죠. 이 비상정지 장치가.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작동됐는데도 밑에 추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완충기를 둔 거죠. 유압식하고 스프링식이 있습니다. 완충기는 유압식 개념이 있고 스프링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구출구나 이제 수동 핸들 이런 것들이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합니다. 그리고 속도별 분류에서는 자 이겁니다. 고속 120m 이상을 고속이라고 합니다. 고속은 다 직류 기어레스 방식입니다. 자, 사실 전동기는 이 속도 조절 용이한 것이 직류 전동기입니다. 직류. 그래서 직류 기어레스 방식을 씁니다. 저속은 분당 거기 나오죠. 45m/min 이하가 저속입니다. 그리고 중속은 우리가
이쪽 120 이상의 120보다 적은 수치들이 고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75페이지 운전 방식에서 운전은 방식과 무운전은 방식이 있는데 아파트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운전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식 자동 방식은 어떤 호출에 자 보통 내가 눌렀습니다. 내가 7층 가려고 제일 먼저 눌렀다. 그러면 7층이 종료될 때까지 다른데 호출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단식 자동 방식이고 승합 전 자동 방식은 이겁니다. 하여튼 올라가든 내려가든 누르면 다 쓰는 게 승합 전 자동 방식. 그리고 하강 승합 자동 방식 아파트 도중층은 뭐다? 도중층에서 상승하는 승객이 없잖아요. 거의 잘 없잖아요. 도중에 올라간다는 것은 간혹가다 뭐 반장님이나 아니면 뭐 택배나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데 보통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 계획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죠.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은 이겁니다. 하강 승합 자동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지하층도 있다는 겁니다. 밑에서 해 올라올 필요는 꼭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은 이겁니다. 내가 1층에서 목적층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은 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려고 눌러놨게 되면 올라가서 반전해서 있죠. 반전해서 내려오면서 서주는 거. 하강시 우리가 써주는 것이 하강 승합 자동 방식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도별 분류해서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40m 이하를 저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속이 120m 이상이 고속이 됩니다. 그럼 중간치가 바로 무엇이 된다? 이거죠. 엘리베이터의 속도별 분류적인 측면이 됩니다. 자, 그리고 575페이지 운전 방식, 운전은 방식과 무운전은 방식이 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건 거의 다 무운전은 형태로 많이 가고 있죠. 운전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무운전은 방식을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식 자동 방식, 승합전 자동 방식, 하강 승합 자동 방식에 대해서 해놨죠. 그 다음에 넘겨서 에스컬레이터는 뭐 별도로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 에스컬레이터는 보통 이겁니다. 보통 경사도가 너무 높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경사도가 30도 이하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디딤바닥 속도도 분당 너무 빨라면 안 돼요. 마음은 막 가고 싶은데 못 뛴다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30에서 60m 정도가 좋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단일 수송량으로서 능력이 굉장히 크다. 1점 대략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간당 수송 능력이 대략 4,000에서 8,000까지 되는데, 그 폭이 적을 때는 4,000이고 폭이 크면 8,000 개념이 되는 겁니다. 8,000. 그리고 승객의 시야를 넓게 해주고, 그다음에 주행 거리를 짧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봐두시면 됩니다. 짧아집니다. 짧게 한다는 거. 그리고 디딤박 속도가 30m/민 이하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577배 건축법상 승강설비 규정적인 측면이었죠. 그래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 이 건축에서 성용 승강이 설치되면 의무적 설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성용 설치 기준에서 보시면 시설마다 설치 대수가 틀려요. 시설마다 제수 대수가 틀린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30 넘는 각층의 바닥 면적, 최대 바닥 면적이 2,60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이것을 하나로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2개 이상 되면 우리가 일반 시장처럼 가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578페이지 보시면 비상용 성용 승강기 승강 구조에서 이거는 한번 시험에 언급이 간략히 되었었습니다. 간략히 되었는데 혹시나 우리가 조금 정리해 두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리언의 승강장의 각층의 내부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출입구 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돼요. 근데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냐? 피난층은
지상으로 피난을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우리가 피난층이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예외고요.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체크하시고, 비읍이네. 승강장 바닥 면적은 비상승강기 한 대에 대해서 6제곱미터 이상으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옷에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에 이 출입구, 이 출입구로부터 일정한 이르는 보행거리,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도로나 공지까지 일정 정도 거리 안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30m 이하가 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5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래서 이 비상용 승강기 개념이 나오죠.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30 있는 건물에 그 밑에 변설 기준 각 층 최대 바닥 면적이 얼마에 따라서 설치 대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대상은 높이 30 있는 건축물에 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겁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를 해버리면 이 경우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는 제외고 그걸 비상 승강이면서 일반 승용 승강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이거야. 그 위에 승용 승강기는 지금 577페이지 보면 연면적 6천 이상인 경우 승용선 설치 의무가 되는데 밑에 표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설치 대수가 틀려져요. 건축물의 용도가 이렇게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의료시설 같이 사람이 많이 집중되는 데는 설치 대수가 많고요. 그런데 사람이 집중 안 되는 공동주택이나 그 교육연구시설이나 노유자 시설이죠. 이런 것들은 설치 대수가 적은 겁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와 판매 의료시설은 사람이 집중되니까 설치 대수가 좀 많아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이거는 틀려진다. 공동주택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인원이 승강기를 집중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어느 가족이 잘 안 나오면 보통 있죠. 한꺼번에 확 안 나오면 승강기가 꽉 차게 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해두세요.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 조금 알아두시고, 엘리베이터 1인 기준, 보통 몇 인승이다 할 때 엘리베이터 1인 기준은 65kg가 기준이 됩니다. 65kg. 그리고 앞전에 나왔던 것은 이제 구동 방식적인 측면을 다뤘죠. 구동 방식. 그래서 574페이지 속도별 분류에서 이걸 다루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는데 간단히 고속은 120m 퍼민 이상이 고속이죠. 그런데 이때 고속 기준은 120m 이상인데 이때 이제 직류 기어레스 방식이든 교류해서 냈잖아요. 기어레스 또는 기어리스라고 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어리스 방식은 일반적으로 저거죠. 이 고속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리고 직류입니다. 교류가 아닌. 그래서 원래 기어레스는 기어 없이 전동기로 이 속도 조절해 주는 방식들이죠. 기어 없이 전동기 속도 조절. 그래서 교류 이렇게 해서 앞전에 시험 답을 만들었습니다. 그 측면 보시고, 특히 올해는 조금 주의할 것이 이제 슬롯 다운 스위치, 이 스토핑 스위치를 정확히 공부해 준다. 최상층이나 최하층의 엘리베이터가 도달했을 때 자동 정지시키는 것이 스토핑 스위치고, 이게 가동이 안 될 걸 대비해서 리밋 스위치를 2차적으로 우리가 둡니다. 제한 스위치를 둔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홈 네트워크 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